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인데요.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력과 풍력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랑 세계 각지에서 소형 원자로가 그 대안으로 될 수도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한 파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급격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소형 원자로가 실제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그 수혜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섞인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서 그 수혜가 얼마나 가속화될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재무제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그런 활동들이 성장성이 얼만큼이 되고 건전한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건전한 상태인지 혹은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챕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요. 오늘은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명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고요. 1962년 9월 20일 날 현대양행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 18년 뒤에 중공업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1년도에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두산그룹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그때부터 두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뭐 담수 설비, 뭐 주단 조품이라고 해서 주조 단조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조 단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가 그리고 뭐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포크레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포크레인들 중에 대부분이 다 두산이라고 써 있죠. 그런 중장비를 만드는 회계 바로 두산 인프라 코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건설에서 짓는 뭐 두산 위브라든지 이러한 뭐 건축이나 토목을 짓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는 2000년도 10월 25일에 상장된 것을 알 수 있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총 92개사로 국내에 20개, 그리고 해외에는 72개가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사채는 A3-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평가한 건데, 뭐 중간에서 살짝 위, 그러니까 보통의 정도의 뭐 회사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사는 창원시 성산구, 이름이 그 두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두산 볼보로 22라고 명명을 해주었나 봅니다. 다음은 주식의 총수 현황인데요. 우선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보면은 처음에 숫자가 잘못 써 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정도였는데, 총 20억 주가 발행 가능한 주식수입니다. 그 중에 실제 발행한 주식수는 3억 7천만 주 정도가 되고, 우선주는 과거에 1,300만 주 정도를 발행했었었는데 다 감소를 시켜서 현재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영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자기 주식수는 현재 발행한 주식수 대비 0.0038%로 뭐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량은 0.79%로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는 주식은 아닌 것 같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0.16%로 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주요 제품 판매 비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두산중공업이 하는 사업 부문별 매출액에서 가장 큰 4개의 덩어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그리고 두산큐백스입니다. 두산큐백스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의 주요 사업 정책과는 사실 크게 맞지 않는 거라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전체 매출액에서 각각 35%와 5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두산건설도 크게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영업의 매출의 비중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를 합친
약 87%를 차지하는 이 기업 두 개의 사업 부문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게 이 회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산중공업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가스 터빈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이런 발전용 가스 터빈도 만들고요. 그리고 석탄 및 중유 화력 발전을 만드는데 이러한 복합 화력 발전과 이런 석탄 화력 발전은 더 이상 지금 친환경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사업 영역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일체형 헤드라든가 원자력 쉘과 같은 주단조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역삼 투하법이나 뭐 다단 증발법 같은 이러한 해수와 관련된 어, 업을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원자력 설비 산업이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봐도 전 세계 발전량의 10%를 담당해서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본, 미국과 같이 뭐 선도국들도 원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뭐 유럽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 건설이 다시 붐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산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약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번 뭐 사업을 한다 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이 진행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경쟁 요소를 보면은 원자력 설비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쟁력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 노형을 보유한 국가는 자국 기업을 선호해서 독점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원자력 설비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소형 원자로를 뭐 도입을 조금 더 늦추거나 안 한다고 한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은 되게 힘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도 자신들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적인 것만 외부에서 조달을 하거나 외국 기업을 사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원자력 사업은 이렇게 수력 원자력 중심으로 종합 설계와 핵 연료 공급, 그리고 발전소 주기기 제작 공급을 구조화시켜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뭐 엔진이나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를 살펴보면은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 크게 건설 기계와 엔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수출 지향형 산업으로 인해서 어, 내수보다는 수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엔진 같은 경우는 동력원을 공급하는 부품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등 전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후방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을 한번 보면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종에 대한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지속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고출력 대형 엔진 시장 성장 및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신흥 엔진 수요에 따라서 성장 기회에 대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건설 기계나 엔진 모두 정부, 그러니까 국내의 한국 정부나 뭐 외국에 있는 정부의 SOC 투자, 즉 기반 시설의 투자 정책과 이런 동향들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적으로 수요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관련 투자 및 기계 가동률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네요. 실제 지금 뭐 건설기가에서는 캐터필러, 뭐 코마츠, 볼보 등 이런 선도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엔진에서는 뭐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위한 친환경 엔진 개발 경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두가 다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은 두산그룹이 총 42.47%로 대주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회사 내에 갖고 있는 우리 사주가 5.42%,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3.41%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그 밖에 48.7%가 실제 우리가 사고 파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더 큰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매출 변동폭보다 이익 변동폭이 더 클 때를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 늘었을 때 고정비가 더 큰 경우에는 그 단위당 고정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폭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변동폭이 10% 늘면 이익 변동폭은 18%, 20%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산중공업을 보면은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 2019년도, 2020년도에도 한 47%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고정비라기보다는 변동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1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돼서 인건비는 고정비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타 비용이 사실 어떻게 찾아지지가 않아서요. 이 기타 비용이 그래도 30 몇 프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는 고정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산중공업 첫 번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